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6장 3절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54조 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에 일부를 종이 문서가 아닌 CD와 같은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소장 작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모의 공소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상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의 기록형에 출제되었던 공소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공소장은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청,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는 날짜, 그 날짜에 법원에 이렇게 접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목을 공소장이라고 하고, 첫 번째로 피고인에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고인 1, 2 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 각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 또 적용되는 죄명과 적용법조를 기재를 해주고요. 구속 여부, 변호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 공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의 공소장에서는 피고인 김갑동의 여러 가지 범행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을남의 범행도 공소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들을 비롯해서 상습 사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쌍방폭행 범행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피고인 김갑동과 이을남에 대한 그런 공소장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공소사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첨부서류를 기재를 해주게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서류에는 공소사실을 예단하게 하는 어떠한 첨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에 따라서 공소장 1번주의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변호인 선임신고서나 구속영장, 체포영장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하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앞서 본 공소장에 보시면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겠죠. 기명과 서명의 차이점은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이고요. 기명은 타이핑이나 기타 자필이 아닌 방법으로 이름을 기재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날인까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작성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요. 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소장에 간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연달아서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앞선 페이지를 반을 접어서 2페이지와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연속된다는 걸 이렇게 종이에 걸쳐서 찍는 이런 것을 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간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데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 제기와 관련해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규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장 작성 명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사 개시 검사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를 했다든지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했다는 얘기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든지 긴급체포나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든지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등을 했다 그러면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간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검사는 공소장 작성 명의를 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소장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부본과 정본, 등본, 원본 이런 것이 어떤 건지는 각주에 이 강의 안에 각주에 써놨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 노트에는 다음 학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본을 첨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본의 개념만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부본이라는 것은 복수의 원본 중에서 원본을 여러 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송달에 이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도 소장 원본을 여러 부 작성해서 그 중에 송달을 위해서 작성된 것을 소장 부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무상 등본으로 취급되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달을 위한 원본인데 그걸 부본이라고 하고 등본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형사소송 규칙상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이 포함이 되고요. 왜냐하면 소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서 등도 첨부하도록 돼 있죠.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 규칙 그것도 118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피고인 소환을 위해서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서는 공판기일 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118조 2항에서는 첨부 금지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예단, 유죄 예단 또는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일체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규칙 118조 2항에 두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소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필요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25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특정의 정도는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고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재판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 앞서 모의 공소장에서 봤습니다만 죄명도 기재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유형의 명칭이죠. 적용 법조와 함께 법원의 심판 대상을 역시 한정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신분범의 죄명을 기재해야 된다. 형법 총론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범행에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비신분자에 대해서도 신분범의 죄명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업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죄명에서 업무상 일 처리한 업무상 지위에 없는 자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돼서 비신분범이지만 신분범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우 업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소사실, 앞서 모의 공소장에서도 봤습니다만 공소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검사에게는 공소사실이라는 것이 소추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법원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소사실은 특정이 돼야 되는데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254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은 특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한편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판단 기준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되겠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 물론 공소 제기 전에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중요합니다만 공소 제기 후에 많은 법리적 분쟁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또 공범관계를 기재할 수 있죠. 공범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공범이 있는 때에는 공범관계를 기재를 해야 하겠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연락을 한, 즉 공모한 일시, 장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요.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사했다, 그런 행위를 방조했다, 이렇게 방식으로 기재가 되게 되는 거죠. 공소사실이 불특정되게 되면 공소제기가 역시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같은 거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할 경우에 법원은 검사에게 일단 성명권을 행사해서 그 취지를, 즉 공소사실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규칙 14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검사에 대한 성명을 전혀 하지 않고 불특정을 이유로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명을 해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전자문서나 저장매체의 문제가 있는데요.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의 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 즉 공소장 서면에다가 뒤에 범죄 일람표가 기재되어 있는 CD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에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면에 의해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는 등 성명권을 행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 외에 적용법조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앞서 봤던 모의 공소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사실을 법률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의미하고, 죄명과 더불어서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적용법조에 옥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그거 자체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공소장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죄명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형사소송법 254조 제5항에서 공소장에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은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공소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죠. 먼저 예비적 기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서 심판의 순위를 정해서 어느 것부터 먼저 판단해달라는 심판의 순위를 정해서 주된 공소사실, 주의적 공소사실과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후순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판해달라, 이런 의미가 바로 예비적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택일적 기재는요,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서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사실을 인정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병합에서 예비적 병합, 단순 병합, 이런 식의 선택적 병합, 단순 병합, 예비적 병합, 이런 것을 공부하실 텐데 그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예외 예비적 또는 택일적 기재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느냐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즉, 공소사실이 동일한 경우에만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고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할 수 있느냐의 견해의 대립인데요. 판례와 다수설적, 유력설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판례를 보시면 이미 오래전에 1960년대에 선고된 판결에서, 전원합체 판결에서 판례 번호가 66도 114 전원합체 판결이 되겠습니다. 66도 114 전원합체 판결에서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 간의 범죄 일시장소 수단 등이 달라서 여러 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뒤집어서 말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는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력설은 공소장 변경 규정 298조 1항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미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래전에 선고가 됐고 굳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심판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심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전부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죠. 다시 한번 모의 공소장을 떠올려 보시면 그와 같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어떻게 해요? 전부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예비적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을 때 항소심에서 주의적 사실을 유죄로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또 공판 절차를 공부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심판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비적 기재와 택일적 기재의 경우 예비적 기재는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심판을 하고 주의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예비적 공소사실을 비로소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택일적 기재는 순서에 관계없이 법원이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결 주문과 이유의 기재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판결 주문과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모의 판결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의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앞에 판결이라는 기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판결이라는 기재를 해준 다음에 사건, 명,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결 선고일 등 형식적 기재사항을 써주고서요. 그 판결의 주문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공소기각 판결 같으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런 식의 주문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유 항목에서 유죄 판결 같은 경우에 어떤 범죄 사실로 유죄를 받게 되는지요. 주로 공소 사실에 기해서 살펴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범죄 사실을 유죄로 하게 되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고요. 법령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양형 이유를 여기다 적어주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형을 선고하게 되는지 적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판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주문이라는 것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판결의 구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재판의 파트에서 배우게 되지만, 이렇게 주문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을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했을 때 판결 주문을 어떻게 기재하게 되느냐.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하나의 유죄 또는 무죄 판결만 선고하면 됩니다. 판결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예비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먼저 판단했던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가를 판결 이유에서, 주문 파트가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주문에는 무죄가 나타나지 않고 이유에서 무죄 판단하는 것을 이유무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형사재판 실무 수업이라든지 더 그런 곳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한편 모두 무죄가 된다. 예비적, 택일적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판결 이유에서 해야 되겠죠. 주문은 하나가 나가겠지만 피고인은 무죄라는 무죄 판결 하나만 선고가 되겠지만 판단은 판결 이유에서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편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항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예비적 기재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주의적 공소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택일적 기재에서 법원이 어느 하나를 유죄로 판단했다면은 어떤 것이든 유죄로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검사는 다른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모든 택일적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판단됐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적어도 어느 하나는 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소제기와 관련해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첨부 서류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다소 언급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규칙 118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공판 절차 개시 전에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법관이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와 같은 상태에서 공판정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법관이 직접 보고서 심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판 중심주의가 구현되도록 하라 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판례는 여러 곳에서 직접주의,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여러 판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판례 문구를 볼 수가 있다는 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의 근거 중에 하나도 그와 같은 공판 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수사 기록을 미리 재판하기 전에 보는 것을 못 보게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법관이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일단 금지가 되는지 살펴보면요,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도 안 되고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인용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수사 기록을 공소장에 첨부시키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전과 기재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허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상습범이나 상습 누범과 같이 상습범의 요소가 된 전과 같은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상습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고, 전과가 사실상 범죄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전과를 바탕으로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전과 사실 기재할 수 있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누범 전과도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형의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서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이 없는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 기재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해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과거에 있는데요, 그렇게 강조할 만한 법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악성격, 피고인이 나쁜 성격을 갖고 있다, 나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악성격이나 악경력 그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지요. 범죄의 동기는 어떨까요?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한 그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텐데, 다만 대법원은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범죄의 동기를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1번주의에 관해서 과거의 판례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위한 경우로서의 전과 기재도 허용을 한다고 보고, 또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괜찮다라고 약간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소장 1번주의에 위반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럼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 사건에서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텐데요. 원칙적으로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해당을 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례 법리가 역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도 않았고, 공소장 1번주의에 관해 이를 위반했다는 이의가 제기된 것마도 없고, 법원이 이미 심리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해서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단계라면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 이념 등에 비춰볼 때 더 이상 공소장 1번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라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 노트에 나오는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소장 1번주의에 위반됐다는 이의 제기 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사안하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전에 또는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경우라면 그 시기가 앞서 본 심증 형성이 다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공판 절차 초기에 쟁점 정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공소장 1번주의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판 절차에서 제기되는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 공소장에 의해서 제기되는 공판 절차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약식 절차가 무엇인지는 첫 시간에 형사소송법의 일반론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특별 절차라서 나중에 배웁니다. 약식 절차는 정식의 절차가 생략됐다 이런 의미인데요. 뭐가 생략되느냐? 공판 절차를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리만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약식 결정을. 그래서 약식 명령을, 약식 절차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 절차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와 같은 이유고요. 따라서 약식 명령 청구 시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예단을 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형사소송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명문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상소심 절차는 어떨까요? 원래 공소 제기 시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지, 일단 1심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소하는 경우에는 상소 기록에 전부 다 증거 기록이 첨부돼서 송부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겠습니다. 절차를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소장의 공소의 제기 방식, 공소장을 통한 공소제기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